발밑의 몸속의 미생물 데이비드 몽고메리. 요점은 식물과 토양 미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식물은 자신을 병원체로부터 보호하거나 주요 영양소를 뿌리에 공급하는 특정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능동적으로 영양소를 근간으로 밀어낸다. 사실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전체가 숙주인 식물을 위한 생태 약국처럼 작동하고 생명의 원소들을 순환시킨다. 식물과 토양 미생물의 관계를 점차 깊이 파악하는 이런 뉴턴 역학에서 양자 역학으로의 진화가 묻는다. 뉴턴 역학은 인간이 감각으로 직접 인지한 세계를 바탕으로 삼은 현실을 단순화한 만화 같은 것이라면, 양자 역학은 모든 것의 바탕에 있으며 자연이 작동하는 진짜 방식을 설명하는 복잡한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로운 분류 분로 모으기. 이로운 세균이 있는 것처럼 이로운 결류도 존재한다. 사실 토양에서 식물의 질병을 억제하는 데 이바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결류의 다양성이다. 결류와 식물의 공생은 질소 고정 세균과 콩과 식물의 공생보다 훨씬 더 오래되어졌고 널리 퍼져 있다. 결류와 식물의 협력 관계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는 속시 식물의 약 80% 존재한다. 미생물은 식물의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대단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특정 종류의 식물만 이 정교한 작용에 동참할 수 있다. 콩과 식물은 질소 고정 세균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플라보노이드라는 파이토케미컬을 합성한다. 힐튼은 플라보노이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특정 종류의 세균이 식물에게 질소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가장 잘 알려진 질소 고정 세균들은 리조비움 속에 속한다. 뿌리에 혹을 만들기 위해서 뿌리 혹 박테리아라고도 한다. 이들은 식물이 뿌리에서 플라보노이드를 분비하면 근근으로 이동한다. 뿌리 혹 박테리아 교류할 식물을 매우 까다롭게 고른다. 식물이 적합한 화학 신호를 보내야만 뿌리 혹 박테리아가 또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균에 의해서 질소를 얻는 식물은 콩과 식물 말고도 더 있다. 오리나무, 캘리포니아 포플리나무, 시트카버나무, 그는 강 한가운데 솟아오른 헐벗은 자갈밭 같은 질소가 부족한 땅에서 번식하기 위해서 뿌리 혹박테리아를 소집한다. 시간이 흐르면 헐벗은 땅에 처음으로 자란 이 나무들이 흙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양의 낙엽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다른 식물도 그 땅에 서식할 수 있게 된다. 질소 고정 세균의 커피, 옥수수, 사탕수수 등 정류한 작물의 조직과 근간에서 서식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근근 살아있는 그림자. 20세기 초에 또 한 명의 독일 과학자 식물학의 이름을 알렸다. 로렌츠 힐튼은 식물의 방어책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잊히게 될 발견을 해냈다. 힐튼은 1902년 민헨의 바이에른즈 농학 식물학 연구 초대 소장으로 일했다. 식물이 미생물을 먹이는 이유는 흙의 탄소 함유량은 미생물 개체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식물은 탄소물이 풍부한 분비물 형태를 근간으로 보내서 식욕이 왕성한 유익 세균에게 먹이로 준다. 미생물의 입장에서는 마치 건강한 농작물을 키우고 수확해서 요리해서 식탁 위에 넣는 작업을 다 해준 셈이다. 게다가 이것은 식물에게 무척 쉬운 일이다. 토양 생태계의 오랜 역사. 우리 정원이 변화하며 무성해진 양상은 지구에서 생물이 진화한 과정과 비슷하다. 생물은 스스로 흙에서 나와서 땅 위의 세계로 퍼졌다. 고생물학과 토양생물학의 생태학의 최신 연구 결과에 토양 생태계는 땅 위의 생태계보다도 훨씬 오래되었고 그만큼 다채롭고 복잡하다.
미생물은 적어도 5억 년 전 바다에서 육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상륙하는 생물들의 선두에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남지 않았다. 타형 생물은 유기물에 든 탄소의 약 절반만 소화하고 호흡한다. 나머지는 좀처럼 분해되지 않는 탄소화합물, 짙은 색의 부식질이 된다. 우리 정원에는 불과 몇 년 만에 맨 위의 썩어가는 유기물층과 우기물층 사이에 얇은 부식질 층이 눈에 보일 정도로 형성되었다. 결리는 잎과 목질의 왁스, 또 나무 진 파편의 영양소, 저 부식질에서 가장 분해하기 어려워서 남아있는 마지막 영양소까지 추출해내려고 쉬지 않고 일한다. 수표는 이렇게 있다. 세균이 토양 유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토양 표본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점토와 모래와 실터, 알갱이 하나하나에 죽은 세균이 수십 마리씩 쌓여 있었다. 죽은 미생물은 토양 유기물의 최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사실을 알았으니 썩어는 낙엽더미가 전과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것은 풍성한 만천처럼 보일 것이다. 미개척지 탐험하기.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기에 꼭 필요한 것처럼 식물의 뿌리 속과 주위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식물의 방어 체계에 필수적이다. 인간과 식물은 생물학적으로 같은 방어 전략을 쓰도록 설계되었다. 둘 다 미생물을 특수한 위치로 이끌기 위해서 미생물의 영양소를 공급한다. 식물은 근간으로, 인간은 장으로 미생물을 끌어들인다. 이 장소들은 미생물이 영양소를 교환하고 식물 또는 인간과 협력관계를 맺는 생물학적인 장터인 셈이다. 따라서 세균을 먹는 원생동물과 선생동물의 똥에는 질소가 많다. 이 똥은 식물이 이용하는 질소의 상당 부분을 공급한다. 먹이게 될 세균이 넉넉한 한 그렇다. 미생물은 죽은 동식물을 분해하면서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순환시킨다. 여기는 식물의 3대 영양소인 질소, 칼륨, 인도 있고 건강에 중요한 다른 주요 원소와 미령 원소들이 있다. 게다가 미생물은 가장 필요한 장소인 뿌리로 이 영양소를 배달해준다. 타양생물과 분주한 세균, 우리 정원을 덮은 낙엽과 우두치컵, 커피 찌꺼기는 이빨이나 비슷한 기관으로 씹고 썰고 처미고 찢는 생물들을 끌어들였다. 많은 사람이 질소 비료를 덜 쓰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땅에 이로운 세균과 바이오틱 비료를 공급하는 새로운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하다. 색이 점점 짙어진 우리 정원의 흙처럼 바이오틱 비료를 걷어버린 흙에서는 토양 유기물이 많게는 1년에 1%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써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다양의 남세균 종류와 지역의 구체적인 환경 조건에 따라서 바이오틱 비료의 성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생물 생태학을 이용해서 토양과 작물의 건강과 수확량을 증강할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토양 비옥도의 생물학적인 토대로 인식해서 미생물 퇴비, 유기농법으로 기른 식재료와 화학 비료로 기른 식재료의 영양 조성 차이를 둘러싼 논쟁은 끝이 없다. 하지만 질문을 다르게 하면 그 그림이 명확해진다. 미량 원소를 식물에게 전달한다고 알려진 토양 미생물을 땅에 추가로 더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식물의 영양소 흡수가 증가한다. 때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 흙과 식물 뿌리의 특정 세균과 결리를 추가로 섞어 넣는 작업의 이로운 효과는 이미 예전부터 알려진 식물 병원체의 작용만큼 명백하다. 우리는 뿌리 주목할 점은 뿌리 표면을 끌어들이는 화학적인 신호가 식물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식물은 해충과 병원체를 피해서 이동할 수 없고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위협이 없을 때도 계속 항미생물 화합물을 분비해야 한다면
비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아군을 끌어모으기 위한 물질을 자주 분비하는 일은 매우 합리적이다. 그러면은 성가신 해충이나 병원체가 공격할 때 식물이 이로운 세균에게 신호를 보내서 방어 물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많은 농부가 지금도 특정 뿌리 혹박테리아 균조를 배양해서 작물의 씨에 바르거나 씨를 심을 때 밭에 뿌려서 영양소 흡수와 작물 수확에 최근의 연구 결과 유기농업은 근간의 이로운 미생물을 늘려준다. 브라질의 현장 연구에서는 기존 농법으로 짓던 아스라라 농사를 유기농으로 바꾸자 2년 만에 미생물 개체수가 100에서 300% 증가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모카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2년 동안 토마토 밭에 덮자 타양 미생물과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 화합물이 시중에 파는 화학비료를 뿌렸을 때보다 2배 이상 많아졌다. 그리고 같은 밭에 짚을 덮었더니 타양 미생물과 식물을 위한 질소 화합물이 추가로 각각 43%와 30% 증가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실험용 밭에 해마다 여러 종류의 곡물을 번갈아 심은 다른 연구에서도 화학비료 농법에서 유기농법으로 바꿨을 때 미생물 개체수가 상당히 많아졌다. 미생물. 하지만 동식물은 에너지를 소비할 때 가차없이 효율적으로 변한다. 에너지를 얻는 일이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화학비료를 뿌리면 식물이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예전만큼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뿌리가 거침없이 자라지도 않고 분비물도 별로 생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 식물의 근간에 균근성 결류와 이로운 세균이 덜 모여든다. 결과적으로 식물 건강과 병원체 방어에 필수적인 영양소 교환, 미네랄 흡수, 파이토케미컬 생산도 줄어든다. 균근은 식물의 미량 원소 흡수를 크게 높아준다고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서 균근성 균류는 식물이 흡수한 인의 80%, 아연의 25%, 구리의 60%를 전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2004년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의 유기농 밀과 화학 비료를 친밀과 비교했더니 그래요. 양날의 검이다. 철과 아연은 대부분 흙안에 넉넉히 있어서 작물에 풍부한데 사람에게는 가장 흔히 결핍되는 영양소다. 철과 아연을 비롯한 미량 원소는 많은 경우에 산소 등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화합물이 된다. 그래서 흙 속에 있는데도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다. 몇몇 미생물은 이런 화합물의 속의 원소를 추출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기존 농경은 흙에서 식물로 영양소를 전달하거나 영양소 이동을 부추기는 미생물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이는 현대 농업이 외면하는 문제. 흙을 다루는 방법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땅을 갈면 흙에 사는 미생물 공동체 조성이 달라진다. 땅을 갈아엎는 대신에 구멍을 얻어 씨를 쓰면 전해 소화하고 남은 식물 그루터기가 밭에 그대로 남아 침식을 방지하고 토양 유기물을 늘려준다. 그리고 토양 생물의 물리적인 충격을 덜 가하고 뿌리와 공생하는 이로운 결류가 잘 번식할 수 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갈지 않는 무경운농법으로 키운 감자가 땅을 간 경작지에서 자란 감자보다 병원성 결류 피해를 덜 입는지도 모른다. 무경운농법을 쓰더라도 화학비료 살충제 저수지를 부으면 토양 생물의 해침으로 문제가 생긴다. 작물과 가축의 영양소, 특히 미네랄의 양은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영양학자 말하는 미네랄과 지질학자가 말하는 미네랄은 다르다. 지질학자는 석영 등 암석을 형성하는 결정을 미네랄 강물이라고 부르는데 영양학자는 암석에서 유래한 하나하나의 원소, 소량 미량 원소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영양학자의 정기를 따르겠다. 구리, 마그네슘, 철, 아연 등
미량으로서는 식물 건강과 식물을 섭취하는 모두의 건강에 필요한 파이토케미컬, 효소,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미량으로서는 영양실조는 충분히 먹는데도 영양균형이 깨어질 때 쉽다. 그러면 아연이 결핍되면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쉬워진다. 이는 미량원소의 기능과 종류할 몇 가지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미량원소는 필요한 양이 아주 적지만은 그 적은 양만큼은 확보해야 건강할 수 있다. 인간이 미량원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인류는 지구에 출현한 이래까지 언제나 음식을 통해 미량원소를 얻었다. 1927년 식품의 영양 성분을 장기간 분석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먼저 런던 킹스 칼리버지 병원의 의사 로버트 맥켄스가 당뇨병 환자의 식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의 탄수화물 함량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 책은 인류와 미생물의 관계를 탐구한다. 새집의 한피한 땅을 떼살려서 정원을 가꾸고 암진을 받은 이후의 건강한 지연이 전한다. 또 미생물의 현대인의 만성질환 등등등등을 해결한다. 미생물과 관계하는 회복은 간단하다. 자연 속에서 움직이자 이 말이죠. 인류의 오랜 친구인 미생물과 협동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방법을 고를 때 장기적인 영향에 염두를 둔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론상으로 쉬워 보이지만 훨씬 어렵다. 우리는 어릴 적에 흙을 만지며 놀고 바닥에 떨어지는 음식은 5초 이내에 주운 것만 먹어도 된다고 배웠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보이는 미생물 병인론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철저하게 곁들이는지 알 수 있다. 진열날 제품들은 손과 몸에 항미생물 제품을 바르라고 온갖 살균 소독 제품으로 이 세계를 위생적으로 만들려고 외치고 있다. 항미생물 화학물질은 플라스틱, 신발 바닥에 까는 창, 옷, 장난감, 텔레비전, 리모컨, 키보드, 자동차 핸들까지 들어간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위생 상태가 그런 것도 아닌데 지난 50년간 응용 생물학은 크게 발전했지만 인간이 실험실에서 배양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많은 전염성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는 경험은 작고 동그란 영역을 전등으로 비추듯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제한했다. 인간은 빛나는 동그라미 속만 보았고 그 너머에 있는 배양할 수 없는 미생물 공동체 사이의 생태적인 상호작용과 미생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이선자 염기서열 분석 기술 덕분에 어두웠던 부분도 밝아졌고 미생물이 토양 건강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세상을 달리 바라볼 수밖에 없다. 우리 발밑에 숨겨진 자연의 질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정원의 생명과 아름다움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제 안다. 그리고 한 사람 안에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니 나 자신도 달라 보인다. 우리 주변의 동물, 식물, 풍경이 자연이라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려는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 이제는 신비로운 미생물 세계가 흙을 기름지게 만들고 음식에 영양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다. 항생제를 물리칠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신진대사에 매우 중요하다. 발밑의 미생물과 몸속의 미생물에 대해서 소장과 대장벽에는 있는 술잔 세포나 나머지 세포들을 보호하고 내부 공간의 내용물을 계속 이동하게 하는 두꺼운 점액층을 생성한다. 한때 과학자들은 이것이 대장에서 점액이 나오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가 세균이 점액 안에 살면서 점액을 먹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식물의 뿌리세포 표면에서 근권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먹이기 위해서 내보내는 탄수화물성 분비물과 같다. 인체 내부의 토양에 서식하는 수많은 세균이 점액과 더불어서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과 죽은 대장세포를 먹는다. 그 대신에 세균의 대사산물은 대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병원체를 억제한다. 인간의 미생물 조력자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이용해 여러 이로운 물질과 방어물질을 만드는 과정은 근권 식물을 키우는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미량원소와 미생물, 암석, 토양 유기물, 식물 소유의 영양소 순환에 미치는 미생물 공동체에
다채로운 영향들을 오늘 밝혀지면서 어렸던 건 잊었던 이것을 입증하고 식물을 방어하고 건강하게 하게 하는 파이토케미칼, 다양한 미생물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려졌고, 식물이 건강해지면 식물을 먹는 인간, 동물도 다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메커니즘. 뿌리 미생물 첨가, 위장과 미생물 첨가의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이는 둘 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암시한다. 두 장소 모두 미생물 공동체는 생존에 필수적인 두 가지 작용과 섭취와 방어적인 에서 숙주를 돕는다. 그 대가로 미생물은 먹이가 꾸준히 제공되는 안전한 공간, 최적의 서식지를 얻었다. 처음으로 채소 텃밭을 만들어서 우리 식생활이 바뀌기 시작했다. 저희는 암이나 콜레스테롤 따위에 저희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기름 싱싱한 채소가 넘쳐서 채소를 한정 더 많이 먹게 되고, 고기, 치즈, 빵, 포장된 가공식품을 덜 먹게 되고, 식생활을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형식도 연반성소와 원령에 예전에는 시달렸지만 이제는 다 치유가 된다는 거죠. 13장의 어린 친구와 잘 지내자. 해변 미생물성 이식소로의 기본 원리는 미생물 생장을 의뢰에 활용하는 것이다. 환자의 위장관에 생긴 빈대에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 정착하지 못하게 이로운 세균을 넣는 치료법이다. 이 시간 미생물 청이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을 쫓아내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 최근 수십 개의 연구에서 얻은 수백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감염되고 항생제가 듣지 않는 환자의 90%가 대변 미생물총 이식술을 통해서 치료가 되었다. 그렇죠. DPC 줄었다. 치료가 되었다. 라는 건데요. 인간의 잡식 본능아, 구석기에 말해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고기를 먹어왔고 항생제 없이 사육하고 정상적으로 해서 영양소가 있다고 강조했고, 식물성 식단을 먹는 사람은 심혈관 제2 당뇨 발병이 낮다고 첨가한다. 그들은 식물에 파이토케미칼이 잔뜩 들어있다고 항암에 좋은 것이죠. 파이토케미칼. 항생제를 복용하면 때로 장내 이론 미생물이 하도 많이 적어서 해로운 세균들을 정식하고 위장관을 점령해 버린다는 거죠. DPC. 그래서 오늘날 병원에서 해마다 150에서 300만의 감염이 발생하고 3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클로스트리디움 DPC 감염이 많아지면서 항생제 복용 후에 만성설사나 심한설사가 생기는 환자가 있으면 클로스트리디움 DPC 감염을 의심해 보라고 권장하고 있다. 몸속 정원을 가꾸는 법은 인간 대변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대장을 관찰한 결과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밝히는 짧은 사슬지방산 합성 세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대장에서 서식하는 많은 세균의 정체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세균들 사이의 관계는 더더욱 모른다. 하지만 연구 결과 밝혀진 짧은 사슬 지방산과 내덕서의 효과로 미뤄볼 때 어쩌면 인간에게 이로운 세균의 정체를 일일이 알아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다당류를 발효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 생산자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면 깨끗한 공기와 신선한 물을 마실 때만큼이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장은 쓰레기를 환경으로. 대장은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물 와서 보관하는 쓰레기통과 거리가 멀다. 어디서도 환영하지 못하는 대장에는 인간 위장관 마이크로바이옴의 대표적인 두 개의 문인 의관균과 후백균의 발효 세균들 덕분에 무척 다양한 화합물들이 존재한다. 지방의 양면서 음식을 먹는 지방과 체지방은 서로 다르지만 헷갈리기 쉽다. 지방은 우리 생각보다도 복잡하다. 건강에 이로운 종류의 지방도 존재한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체지방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능을 한다. 자우리핑은 특정 병원체가 특정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쿠의 4가지 조건을 적용해 보았다. 자신의 직감을 골칫거리는 엔테로박테 속의 세균을 분리해서 그 세균의 비만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했다.
그는 비염자에게서 뇌독소를 생산하는 세균의 엔테로박터 클로아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후에 두 번째 조건에 따라서 세균을 분리하고 다음으로 이 세균을 다른 포유류에 주입했을 때도 비만을 유발하는지, 이번에도 마즈마니안 박테로이스 프라길리스의 영향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썼던 것과 같은 무균 실험용 생리로 실험했다. 그래서 연구가 성인지 실패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인체내에서 지방과 탄수화물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해보자. 흥미롭게도 지방 조직에는 면역세포도 들어있다. 제법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역세포. 비만이 있는 사람과 지방조직 50%는 대의식세포로 구성된다. 비만이 있는 사람은 지방조직 중에서 대의식세포가 약 5%밖에 되지 않는다. 비만이 있는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 비교할 때 지방조직의 염증을 억제하는 T세포보다 염증을 유발하는 T세포가 더 많다. 위장관의 뇌독소가 넘쳐서 지방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면 대의식세포와 T세포나 이를 항원으로 인식한다. 많은 항원과 많은 면역세포가 만나면 염증 유발성 사이토카인이 잔뜩 분비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인터루킨 6. 자오리핑은 자신의 몸과 비만 피험자의 몸에서 바로 이 인터루킨 6를 추적했다. 인터루킨 6는 처음에 많았다가 WTP 식단을 먹으면서 줄어들었다.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소. 바로 그런 일이 중국 출신의 미생물학자 자오리핑에게 일어났다. 2004년 생지의 위생관 미생물 조성이 비만에 영향을 준다는 흥미로운 논문을 읽게 되었다. 당시 자오리핑은 군살이 많이 찐 상태였고 자신의 위장관 미생물총을 바꿔볼 생각을 했다. 문화혁명 직전인 1960년대 초에 태어난 자오리핑은 오늘과 미숙한 중국에서 살았다. 당시 대부분의 중국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비만은 물론 과체중도 드물었다. 하지만 약 40년 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코넬 대학에서 2년기야 박사후 자오리핑은 살이 많이 쪄 있었다. 메치니코프는 선거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했지만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의학적인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다. 메치니코프가 죽고 오래지 않아서 불가리아 간균이 위에서 파괴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 1920년대 30년대 프로바이오틱스 예법은 반려의료품에서도 발견된 또 하나의 세균을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를 사용했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결 눈높이를 낮추어 위장관 장애 치료를 목표로 삼았다. 머지않아 항생제의 시대가 오면서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한 프로바이오틱스 예법은 빛을 잃었다. 메치니코프는 젖산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세균을 찾다가 불가리아를 만났다. 불가리아 간균이 가득한 요거트와 케피리를 매일같이 먹고 사는 불가리아에는 100살 넘는 장사하는 사람이 유독 많았다. 이 사실을 알고 메치니코프는 대장에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세균을 인체의 이로운 세균으로 바꾸면 오래 살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미생물 병인론을 지지했지만 미생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다. 미생물이 죄다 해로운 것이 아니다. 어떤 미생물이 인간에게 이롭다. 이제 그에게 대장은 하수가 아니라 궁전이었다. 메치니코프의 발견 전에는 세균의 염증을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이 기존 관념을 근본적으로 뒤덮은 것이 그가 불가리아의 몸에서 관찰한 장면이었다. 식세포가 세균과 싸우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메치니코프는 염증이 생명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가 옳았다. 식세포가 세균을 먹어 없앤다는 사실을 회의적인 동료 과학자들에게 설득한 데 10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메치니코프는 기별한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세균에 관한 통찰을 쌓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찾아다니곤 했다. 신에게 기도하고 온천역을 하고 몸이 좋다는 거, 인간 방어 불가사리에서 나오려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방어 열쇠가 불가사리에 있어 나온다. 메치니코프의 가족은 1882년 가을
시칠리아 메시나로 이주했다. 메시니 커브는 새 집의 응접실에 실험실을 꾸몄다. 몇 달 뒤인 12개월의 어느 날 그는 함께 서커스를 보러 가자는 가족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에 남아서 실험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정원의 장미 덤불에서 가시를 하나 떼어서 그리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현미경 앞에 앉고 미승승한 불가리 사리의 투명한 몸체에 가시를 찔러 넣었다. 이튿날 아침에 메시니 커브는 현미경을 통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가시 주변에 미시적인 전투가 있었다. 그래서 아군과 접근을 헷갈릴 수가 있다. 면역세포가 실수로 잘못되면은 체내 미생물의 면역계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조절하는 작용은 면역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면역계를 조절하는데 이장간 세균 공동체는 전반적으로 인간에게 해로운 점보다도 이로운 점이 훨씬 많다. 대부분의 시간에 대부분의 세균이 인간의 편이다. 물론 간혹 인간에게 해로워지면 항생제의 도움이 필요하다. 항생제는 로키의 목숨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해줬고 이 기적이 여기 없었다면 이렇게 그러나 항생제 저항이 널리 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이다. 시점이다. 획득한 능력인 정교한 염증 조절 작용이 균형을 이룬다. 몸에 항생제를 끼얹으면 미생물과의 접촉이 더욱 줄어들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오늘날 미국 어린이는 12살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항생제 복용한다. 일부 과학자는 항생제가 이로운 미생물을 죽이는 것이 염증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고 위장관 마이크로바이옴이 줄어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인간 면역계는 미생물이 전해주는 정보에 의존하므로 위장관 미생물 정보의 균형이 깨어지면 면역세포가 실수로 아군과 접근을 헷갈릴 수 있다. 체내 미생물이 면역계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조절하는 작용하는 면역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데 필요하다. 위장관 세균 공동체는 전반적으로 인간에게 해로운 점보다도 이로운 점이 훨씬 많다. 이제 간혹 항생제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미생물의 도움으로 우리 인간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